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0강 우리 산문문학 들어갈 차례네요. 자, 그러면 현대소설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허구성, 진실성, 그리고 예술성,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허구성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소설은 뭐죠? 픽션이죠. 즉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 쓴 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설이 예를 들면 사투리, 토속어 또는 현재 일어났었던 어떤 또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다면 소설의 어떤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 구조, 소설 구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있다는 거, 문체, 그리고 소설 구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인물, 여러분들 인물에서요, 인물의 유형만 좀 간단하게 보고서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에 따라 물론 주동인물, 반동인물. 그러니까 주동인물은 뭐냐면요, 사건을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해요. 반동인물은요, 주동인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 전형적 인물과 그리고 개성적 인물이 있네요. 여러분들 전형적 인물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 예를 들면 이거죠. 일제강점기의 현지반의 운수 좋은 나라 같은 경우 보면 김첨지, 인력거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었던 가난한 어떤 그 당시를 살았던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현실을 상징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개성적인 인물, 작가가 어떤 그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독특한 개성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창조적인 인물, 개성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입체적 인물은 사건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극적 인물, 희극적 인물,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네요. 여러분들 그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중적 인물도 있죠. 이중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 인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입체적 인물은 사건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 발전하는 것인데요. 이중적 인물은요, 한 인물이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중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설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기능들, 종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배경에 대해서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자연적 배경과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띠는 배경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 시점,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작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 그리고 작가가 소설의 사건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찰자 또는 전지적으로 나눈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완서님의 그 여자네 집부터 보죠. 정리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가 과거를 회상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극적 반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소설적인 흥미를 유발한다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전문 다 읽어보셨죠? 그쵸? 물론 우리 교재에는 앞부분이 시편이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 가면 만드기가 곱단이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잊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만드기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었죠? 자, 작품 서두에 서술이 동기가 된 시 전문을 삽입하여 사건 전개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 다들 본문에서 읽어보셨죠? 시 내용하고 소설의 내용하고 정말 참 잘 어울리죠? 수필적 담화식 소설을 통해서 민족의 비극과 그로 인한 개인의 비극적 삶을 반전의 수법,
만드기 마지막 대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특히 그 곱단인의 집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네, 행촌리 마을 이 묘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재 배경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고요를 효과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성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단이 여자 주인공, 만드기 남자 주인공이죠. 자, 살갗이고 속눈썹이 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살갗이고 속눈썹이 길다라는 걸 통해서 곱단이의 인물 성격, 인물 유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 다음에 만드기 청명하고 생긴 것도 관옥 같다. 여러분들 만드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곱단이는 외모가 이렇게 예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드기는 뭐예요? 청명하다라고 인물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간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네, 작품 속의 내가 주인공 누구예요? 만드기와 곱단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난 여름, 네, 과거 회상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자,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서도 한 편 달라고 했다. 여러분들 소설에서 나라는 어휘가 등장하면 1인칭 소설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 두셔야 돼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 네. 그래서 실존 인물과 그리고 어떤 그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 여러분 요 지문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있죠?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 여자네 집은 자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독자로 하여금 그 여자네 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궁금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서술되었다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자네 집 시가 나왔군요. 해설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여자네 집의 계절적 배경과 색채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계절적 배경과 색채 이미지입니다. 속눈썹에 걸린 뭐를 본 턴데요. 눈을 턴다고 했죠? 그리운 그 여자네 집의 겨울 풍경 흰색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말고 이제 그 뒤에 다른 중략된 부분에 늦가을 지붕을 기는 그 여자네 집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 계절은 가을이고요. 그리고 살구꽃이 하얗게 피는 그 여자네 집에 대한 그리움 봄이고요. 색채 이미지는 흰색이고요. 정답고 따뜻한 그 여자네 집에 대한 그리움 가을이고요. 노란색이고요. 눈을 털며 김치독을 열 때 눈송이들이 김치독 안으로 내리는 집 그 여자의 등허리에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목화송이 같은 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지 자 여러분들 나 서정숙자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남성화자로 지금 설정되어 있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이 아니라 한 행씩 그 여자네 집 한 글자를 한 행으로 처리한 의도 화자의 그리움과 설레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고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애틋하게 그 여자네 집보다는 그 여자네 집 하면 조금 더 감정이 애틋해질 수 있겠죠. 여운의 지속 효과 그리고 시각적 효과 주의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끊어서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네 집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각적 효과까지 자 삽입시 여러분들에서 출제가 주로 되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정서는 그리움이고요. 편상 특징 시각적 심상으로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감과 시각적 이미지 사투리를 사용하고 그래서 정겨움과 친근감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한 거 이런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색채의 대비 선명한 인상 그리고 공감각적인 심상들이 또 드러나 있고요.
자, 삽입시는 과거 예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이 김용택의 시를 읽고 과거 기억 속에 만드기와 곱단이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었죠. 매개체 보죠. 밤을 새워 몇 밤을 새워 눈이 내리고 네,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아주 간절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따뜻한 불빛, 여러분들 따뜻하다 촉각적인 이미지죠. 불빛 시각적인 이미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감각적 심상 따뜻한 불빛 이거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토속어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요. 낭만적이죠? 이러한 느낌,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속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곱단이와 만드기 이야기다. 행철리 마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시를 보고서 여러분들 회상이 매개친 것이죠. 장만득 씨는 아직도 문학청년 기질 네, 인물 성격을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직접적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가슴이 울렁거린다. 왜? 문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울렁거림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울렁거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소설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박완서님 네, 작가는 40이 넘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희미했던 영상이 마치 약물에 담근 이나지처럼 점점 선명해졌다라는 거. 네, 이제 그 과거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슬픔과 그리움으로 저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느릿느릿 포도주 한 병을 비웠다. 왜? 그리움과 어릴 적의 어떤 추억,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관계, 여러분들 보죠. 또래 아이들은 만드기와 곱단이의 어떤 그 애정행각을 연애 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배가 맞았다, 눈이 맞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적 시각.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 애정과 동경의 시선으로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또래 아이들은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애 건다고 했죠. 요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죠. 자, 만드기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곱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네, 만드기의 어떤 그 제일 먼저 달려드는 행동을 통해서 곱단이를 좋아하는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거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채만식의 태평천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품의 특징부터 여러분 잠깐 정리할까요? 작가와 독자가 작중인물 중간에 서서 작중인물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판소리 사설에서 창자의 역할과 같은 작자의 역할이 직접적 개입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번째 있죠? 요거 좀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흔적이 남아있는 소설인데요. 여러분 판소리 아시죠? 창자가 있고요. 그 창자가 무대에 있는 무대가 아니죠. 객석에 있는 관객들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작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판소리는요, 특히 구어체적 또는 어떤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이따 그러면 본문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장, 반어, 희화, 자기폭로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격하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 대상을 격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평천하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이죠. 윤직원 영감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문체를 수용하여 작중인물을 평하고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는 등 작가의 개입이 두드러진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경어체 표현을 사용해서 인물에 대한 빈정거림을
드러낸다라는 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이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변화를 조망하는 가족사 소설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시기에 나온 소설 중에서 유명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염상섭의 3대도 마찬가지죠. 자, 가족사 소설.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물의 성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용규, 그리고 윤직원 영감, 고울수력, 그리고 화적패 이렇게 했는데요. 윤직원 영감 좀 보도록 할게요. 별명은 윤두껍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이 수령과 화적패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요. 자신의 몸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제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그릇된 역사인식의 소유자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용 정리 보도록 할게요. 망진 자는 호야다. 진나를 망하게 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호야였듯이 집안을 망칠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란 뜻. 특히 손자 종학. 여러분들 내용 아시죠? 그렇죠? 종학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붙잡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러면 조금 설명을 했지만 판소리적 문체, 판소리 사설을 원용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판소리 사설 문체 드러나고요. 그리고 경어체.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판소리의 구현자 창자와 어떤 관객들 간의 개방적인 어떤 그 참여적인 그런 속성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하는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네, 여러분들 이거 흔히 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어체의 문체, 판소리 사설의 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태평천하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 자신 살고 있는 세상을 태평천하고 여기는 거. 근데 사실 태평천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한 데에서 아이러니, 그렇죠? 반어적 성격 드러나는 것이고요.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인식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윤직원의 사고의 의식순, 반어적을 표현한 당대의 사회 명료한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달리 보면 윤직원 같은 인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부정적인 세상을 적절하게 지적한 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윤직원의 성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일제는. 그래서 종학이가 경찰에 일본 유학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했을 때 이 태평천하에 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느냐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윤직원 영감, 왜곡된 역사인식도 드러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영달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덜 좋고 너걸 호강이지 그 호강 날 주냐? 네. 윤직원 영감의 어떤 이 심리, 심사,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 대사죠.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런 바람과 희망을 표현한 표현이잖아요.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덜 위해서. 사실, 자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렇죠? 네. 자, 족통, 발. 속되게 이른 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작품 김유정의 본봄을 보도록 할게요. 작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특징. 과장된 희극적 상황을 설정했고요.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유머러스한 토속적 언어, 비속어, 그리고 구어체를 사용했다. 현장감을 부여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이다. 결말이 절정 속에 삽입됐다. 여러분 그 결말이 뭡니까? 장인과의 활극.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강조드립니다.
이 소설 작품의 역순행적 구성도 심지어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성 단계 또는 구조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니고요. 이 소설에 여러분들 본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재밌다, 해학적이다. 바로 이 해학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전부 다 이 본범의 해학성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학적 효과, 악랄한 발음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직한 나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렇죠? 나는 계속 당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해학적 효과 드러나고요. 고백적 어조 사용,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를 중심으로서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 누구의 갈등입니까? 나와 장인의 갈등이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성의 문제.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 뭡니까? 뭉태와 점순이의 충동질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작품의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장인. 나는 어때요? 쑥맥이 좋죠. 그리고 어리숙해요. 어수룩합니다. 장인은 교활하죠. 그리고 의문스러워요. 네. 점순이 당돌하고 야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을 하죠. 성례를 시켜달라고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하라고 때를 쓰라고. 남녀의 역할도 전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김유정의 동백꽃도 마찬가지죠. 점순이 똑같이 나와요. 나도 나오고요. 근데 나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점순이는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동백꽃도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도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역할이 전도되어 있고요. 여성이 좀 더 적극적이다라는 거. 근데 사실 뭐 요새는 여성이 자신의 그런 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죠.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당시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9장, 네, 소작인으로 우유부단한 성격. 여러분,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작인이기 때문이죠. 장인은 마름이고요. 그래서 장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을 땅이 떨어지게 되죠. 뭉태, 성격이 급하고 괄괄한 인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등잔불도 치고 그러죠. 결국엔 여러분들 장인의 교활한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뭉태.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 시점의 효과. 주인공 심리 묘사가 상세하게 드러나고요. 독자의 거리가 가깝고요. 주인공의 시각으로 사건이 전이게 되고요. 독자는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해학성을 부여한 요소. 여러분들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죠. 비속어와 토속어로 사용한 해학적 어조 드러나고요. 그리고 절정 속에 삽입된 결말, 구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 구성상 어떤 그 특징이나 독특함, 이것이 아니고 해학성 부여를 위한 구조적 장치라는 거. 장인과 나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활극을 하죠. 서로 뒤제비를 하고, 이거 비상식적인 상황. 모순된 계약 조건을 간파하지 못한 주인공의 무지, 그리고 장인의 의문스러움과 교활함, 전도된 남녀의 성역할, 갑작스러운 반전과 화해, 인물의 희극적 묘사, 그리고 엉뚱하고 화장된 희극적인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학성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요. 비언어적 표현이 무엇인가, 반언어적 표현이 무엇인가,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본문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비언어, 반언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언은 뭐예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가 드러나는데, 비언어, 다시 말하면 언어가 아닌 표정, 행동, 몸짓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비언어라고 해요. 반언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언어의 음성 언어에 수반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서 이런 거죠. 음성이 고조장단. 그래서 기쁘거나 뭐 예를 들면 즐겁거나 약간 흥분된 그런 어떤 심리 상태일 때는 높아지고 또는 빨라지고, 또는 반대로 슬프거나 우울하다 뭐 이럴 때는 느려지고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반언어라는 거. 그렇구나. 비언어라는 거는 표정, 몸짓, 행동, 반언어라는 거는 언어에 수반하다, 동반하다, 음성이 고조장단. 이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의 역할, 본범의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군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싹 튀는 사춘기. 그래서 춘정이라고 하죠. 봄의 사랑의 정을 느끼는 것을. 그래서 남녀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춘정, 그리고 성례. 또다시 봄이 와도 나의 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맨 마지막 보면 희연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터진 머리에 불솜을 쥐어주고, 뚜덕뚜덕 토닥여주죠. 일하러 가라고. 그래서 꾸벅꾸벅 일만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가을엔 꼭 성례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죠. 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를 안 시켜줬잖아. 그래서 성례를 시켜주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은 해소되는 게 아니죠. 자, 사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결말 절정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해학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라는 거. 본범의 해학성 또 말씀드립니다. 해학성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범의 핵심이 해학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불합리함 그리고 나의 어수룩함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해학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 자, 여러분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갈등은 뭐예요? 당연히 성례죠. 근본적인 갈등이죠. 그렇죠? 자, 싸움의 원인 성례 근본적이고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점순이의 충동질과 그리고 뭉태의 충동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문틈에서 점순이가 바라보는 모습. 나는 그걸 떠올렸죠. 바보. 자, 결정적 원인. 자, 인물의 역할, 뭉태, 장인과 나의 싸움을 충동질하고요. 장인의 교활한 속셈을 객관적 입장에서 유학적으로 제시해. 네가 도대체 몇 번째 대릴사유인 줄 아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빙성 없는 화자의 경험을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신빙성 없는 화자는 나예요, 나. 어수룩한 화자. 그래서 내가 주는 정보를 독자가 믿기 어려워요. 뭉태를 데려온 거예요. 세 번째, 1930년대 농촌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배경지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범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지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매우 자주 출제가 돼요. 매우 자주.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죠. 서술상 특징 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아까도 설명하긴 했지만, 나의 서술로 인해서 독자들이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나 이러한 또한 나의 어수룩함으로 인해서 해학성이 유발되고요. 비속어, 토속어, 그리고 언어 외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감, 그리고 생동감 부여하고 있다는 거. 생동감. 발단 부분이 대화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뒤통수를 긁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행동이죠. 언어, 외적 표현. 성례, 이거 뭐죠? 갈등의 근본적, 본질적 원인.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예. 아니, 키가 자라야 된대요. 좀 당황스럽죠? 장인의 어떤 성격? 교활한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 7달 동안 했다. 나의 우직한 성격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나의 우직한 성격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어떤 장치다? 해학성을 부여하는 장치다. 계속 봐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을 모른다? 나의 어수룩함, 우직한 해학성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순박함과 그리고 어수룩함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죠. 여러분들, 어저께 나왔군요. 시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역순행적 구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라는 거. 자, 그래서 시간의 역전, 역순행적 구성.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꾀병을 하죠. 아이고 배야 하고 뒤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장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극을 하는 부분에서 장인이 나의 뺨을 치고 그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장인의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급한 성격 그리고 무식하고 천박한 성격이 드러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반언어적 표현. 네, 언어에 수반된다고 했죠? 부수되는 표현. 자, 역할, 의미나 느낌 또는 언어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거. 그래서 말 끝을 올리면 의문, 끝을 내리면 사실, 그리고 말을 딱 끊으면 감탄, 그리고 끝을 끌면 과연 그럴까? 회의, 그리고 속도, 고저, 이런 것들, 언어에 수반되는 요소들. 네,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배야. 네, 이제 꾀병이 시작됐군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배 아프면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어수룩함이죠. 그래도 일은 해야 되죠. 그리고 장인이 교활한데 안 시킬 리가 없겠죠? 나의 우직함, 단순함.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장인의 성격이 나왔죠. 그쵸? 네. 대릴 사위에 따귀를 때렸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사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특히 장인과 사위라는 이 관계에서 해악성 부여하는 그런 요소죠. 자, 보죠. 누굴 방해 놓을 샘속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마찬가지로 비속어를 사용해서 장인의 어떤 천박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명목상 지위와 실질적 지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나의 명목상 지위는 뭐죠? 나는 이 집의 점순이 집이 왜였어요? 대리를 사위하기 위해서. 나의 명목상 지위는 뭐죠? 사위. 그러나 내가 실제 하는 일은 뭐예요? 사위가 아니라 지금 뭐 머슴 같죠? 마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위, 머슴.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장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네, 나의 성격 들어갑니다. 남의 평판을 중시하는 나의 성격. 네, 여기 여러분 명목상 지위와 그리고 실질적 지위 나왔군요. 그동안 사경처 내슈 뭐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네, 명목상 지위 그리고 실질적 지위.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은근히 타이르는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부장님께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걸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그리고 그래서 얼버무리듯이 이 행동이라기보다는 음성이 빨라지고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반언어적 표현 드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자, 정리보죠. 자, 상징적 의미부터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거, 허생원과 동의가 가족이라는 어떤 이 실마리, 채찍이 왼손에 들려있다라는 거. 당나귀, 허생원과 정서적으로 융합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물. 여러분들 메밀꽃 필 무렵 읽으셔서 다들 잘 아시죠? 눈곱 낀 당나귀의 모습, 네, 늙고 볼품없고 초라한 허생원의 모습과 그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죠. 메밀꽃 핀 달밤,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배경,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그 대목. 자,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역경과 허생과 동의 혈육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죠? 물에 빠져서 없고 그리고 채찍이 왼손으로 들려있고 이 길. 개울, 허생원이 동의에 대해 육친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 업으면서, 그쵸? 네, 따뜻한, 가볍고. 자, 특징 보죠. 36년 발표된 효석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메밀꽃 핀 강원도 궁평의 달밤을 배경으로 장돌뱅이 삶과 애완을 그린 소설이고요. 네, 시적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정서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메밀꽃 필 무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그리고 과거. 등장인물들이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과정과 관련된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 혈육에 대한 애정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달밤이라는 어떤 이 시공간적 배경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죠. 허생원과 동이와 조선달이 메밀꽃밭을 넘어가는 그 달밤이 공교롭게도 어떤 허생원이 회상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그 달밤과 교묘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암시와 여운을 주는 결말처리 방식, 그리고 향토적 어휘를 통해서 남녀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드러내고 있고요. 혈육이정, 그리고 유량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털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작가가 인물의 행동, 대화물론, 내면 심리까지 모두 서술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요. 인물 성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생원 그리고 동이, 허생원 주인공이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 그날의 달밤의 기막힌 인연, 고독한 인물이죠. 숲기였고. 자, 여러분들 허생원과 나귀와 관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네, 밀접한 연관성, 단순한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해라는 작가의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나귀는요, 허생원의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상징적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동이 장돌뱅이고요. 젊은이의 일기와 순수함을 간직한 젊은이로 행동에서는 본능적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이제 대사하는 부분에서 행동과 자라온 내력에서 허생원이 친자식으로 암시된 인물로 성격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는 거. 암시될 뿐이죠. 그쵸? 네, 왼손잡이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인물 구조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 좀 보죠. 자, 여러분 봉평에서 태화로 넘어가는 길에서 허생원과 동이가 갈등하죠. 그리고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기억. 여러분 그 주막에서 충주집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나오고요. 가족관계 그리고 채찍, 어머니가 있던 제천으로 여정을 옮긴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장관계를 암시하는 장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에 관한 정보, 동이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고 아버지는 알 수 없다는 거. 요거.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거. 모두 왼손잡이라는 거.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호탕하게 놀았다고나 해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네.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인데 일어났다. 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거.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동반자, 삶의 반려자 이런 말이에요. 자,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 뿐이다. 외로운 허생원의 어떤 이 인물. 자, 달의 의미. 밝은 달밤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다른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달밤 넘어가는 배경의 어떤 묘사, 낭만적인 이 부분 여러분들 또한 특히 중요합니다. 꼭 한 번의 첫일,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허생원이 겪었었던 일, 달밤에. 자, 달밤이었으나 휘상의 매개체.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듯이 현재의 고개를 넘어가는 메밀꽃 필 무렵의 달밤과 과거 성서방네 추억의 그 시공간적 배경인 달밤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이고요. 낭만적 분위기, 향토적인 서정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네, 당연하겠죠. 달밤에 있었던 단 한 번뿐인 기억이니까요. 자, 이지러운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름 지나거나 아니면 이전에 보름달처럼 둥근 달이 떴었겠죠. 자, 이 정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죠.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중턱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도록 할까요?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났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단어의 의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길의 상징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넘어가는 길. 요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공간의 배경이 되고요.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지닌 장돌뱅이의 삶을 표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장돌뱅이들의 정신적인 고향, 안식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만나 밀말 만나. 장돌뱅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메밀꽃 핀 달밤의 역할. 사실은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장터와 대비되며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를 형성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거. 서정적인 묘사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하도록 한다라는 거. 달빛을 통해서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봉평 특유의 향토적 서정을 연출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날, 네, 낭만적 분위기의 달밤에 매개체죠. 달이 너무도 맑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네,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암시해주는 구절이죠. 이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겠죠. 마주쳤단 말이네. 네, 새로운 사건 팔자에 있었나 보지. 자,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허생원이 조선달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선달은 이미 또한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서방네 처녀의 가족들은 들고 날 판이었었다. 그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궁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현실인 것이죠. 자,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다.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그 기억.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원, 조선달, 동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행과 허생원의 성서방 처녀의 추억. 봉평하에서 대하러 가는 밤길의 배경 묘사, 메밀꽃 핀 밤길에 대한 장면 묘사, 한국 근대 소설의 백미라는 거, 아름답고 서정적인 표현, 네, 시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하네요.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거 그 다음 날이었나? 여러분들 이거 누구의 대사입니까? 조선달의 대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조선달을. 자, 장또마, 장날과 장날 사이에 네,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자,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십상이라고. 자, 뒷이야기가 무성했지만 꽁 먹은 자리야. 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냐?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허생원, 네, 성서방 처녀의 인연은 물론 장돌뱅이로 살아온 자신의 삶 역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동행의 승민적 인생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시장천으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난 거꾸로 있을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네, 허생원의 어떤 그 삶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면서 떠돌아다닌 허생원. 그래서 유랑의 삶을 긍정하는,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허생원의 성격,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는 큰 길로 틀어졌다. 꽁무니 동이도 앞으로 나서, 네, 이제 동이가 화자의, 이 대화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자, 실심의 한 끝이라 동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네, 근심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고 매입이 빠졌다라는 대사, 그 어휘의 의미,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보도록 할게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도 달도 차지 않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동의의 불행한 출생.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동의와 어떤 그 허생원의 혈연 관계가 암시가 되는 것이죠.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공간의 이동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개울의 역할 그리고 허생원의 동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개울이었다. 네, 개울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의가 이제 업어주게 되죠.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죠. 고실에서 의부라고선 망난이에요. 자, 완전히 망난이에요. 철 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분을 당하고 하니 집골이 무에겠소. 18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네, 의부자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이 동의의 어머니, 성서방내 처녀로 추정되는 동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의의 어떤 삶도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해주는 부분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에 채인 돌멩이도 미끄러 금시에 훑칠 듯 하였다. 낙이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의는 허생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헛디디었다. 그래서 이제 업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동의가 허생원을 그래 못 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기대감에 차 있는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지금 어디 계신가? 네, 재회에 대한 희망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 한다. 혈육에 대한 정을 느낀 것이죠. 아쉬움, 정. 네, 그래서 동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허생원과 늙은 나귀와의 관계.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아까도 이러면 제가 여러분 말씀이 주셨지만 나귀가 어떻다? 허생원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네, 나귀에 대한 그런 그 애착도 있고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첫 번째 변명이 있고요. 성서방내 처녀의 인연으로 자식을 얻었을지 모른다는 허생원의 기대가 들어있는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동의가 어떤 자신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제천에서 동평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거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것들. 자, 보죠.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동의 왼손잡이 부자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걸음도 헷갈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들렸다. 네, 청청하게 울렸대요. 청각적 의미를 통해서 허생원이 들뜨고 설레는 심리를 암시해 주는 거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은 어지간히 기울었다.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어떤 이 종결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능길의 장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장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특징, 상징적 의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라는 거, 지루하고 음침한, 축축한, 그러니까 이 소설의 등장 인물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외삼촌과 삼촌 그리고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그런 대립, 그리고 이 대립, 하늘이 빼꼼히 여러분들 보인다고 하죠. 우리 본문 보면. 그래서 그 빼꼼히 보이는 하늘, 맑게 개인 하늘, 그리고 구렁이가 원한을 풀고 가는 모습, 가족애와 어떤 그 모성애를 통해서 극복한다는 거. 자, 구렁이가 나타나죠. 죽은 삼촌의 현신, 무속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렁이 출현에 대한 두 할머니 반응, 할머니 현신을 받아들이고 죽은 삼촌 쓰러지죠. 외할머니, 외할머니의 덕택으로 이제 그 구렁이가 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외할머니가 사건을 잘 처리를 하시죠. 할머니의 머리카락,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렁이가 진짜 삼촌의 현신이라고 하면 모성애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외할머니가 대신 기도를 해드려요. 이건 뭐예요? 가족애죠. 아, 그렇구나. 모성애와 가족애를 통해서 분단된 현실, 그리고 민족의 비극, 가족의 비극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 장명등이 꺼지죠. 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 장명등을 켜놓는 거, 그러나 장명등이 꺼지는 거, 불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복선. 할머니 머리카락, 모성애,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기는 해결책으로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투리가 사용됐고요.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점이 중복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서술자는 어른인 나예요. 동만이. 근데 사건이 여러분들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린 나의,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 사건이 진술이 돼요. 어린 나의 시각에서 첫 번째 사건이 진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른인 나의 어떤 시각으로 그때의 상황을 평가를 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왜 그러면 어린 나이냐?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죠. 이거를 어린 이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여러분들, 서술자가 어린이죠. 다시 말하면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서술자의 미숙한 판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른인 내가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서술 시점 그리고 시점의 효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징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음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인물 성격, 친할머니 빨치산이 삼촌을 기다리면서 인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여인, 아들에 대한 강한 모성애로 인해 집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할머니, 국군인 아들을 잃고 공산당을 지원한 여인, 무속적 세계관으로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면서 할머니와 화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외할머니가 장대비 내리는 속에서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라고 해서 결국에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등이 항상 자식의 생사 문제로 인한 대립, 외할머니와 할머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념의 대립, 외삼촌, 그리고 빨치산이 삼촌, 이런 대립이 들어있다는 거. 삼촌 빨치산, 외삼촌 국군, 동족 상전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두 분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갈등이 이제 심화되죠. 국군이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한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구렁이 우는 소리, 구렁이의 출현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렁이의 상징성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죽은 삼촌의 헌신이고요. 민족사적 비극이고요. 그러니까 꼬리가 아이들의 어떤 돌팔매로 인해서 거지반 잘려질 정도로 덜렁덜렁. 그쵸? 이거.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 구렁이를 잘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구렁이의 출현. 중심 사건이죠. 그리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어떤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 요거.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돌려보내는 행동, 할머니가 장만한 음식을 구렁이 옆에 놓아주고요, 머리카락을 태워주고요, 저승으로 편히 가라는 당부를 해가면서 구렁이를 배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카락이라는 거 할머니의 모성애, 그리고 장만한 음식,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 외할머니의 가족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 보죠. 자, 무속신앙을 통한 갈등에서 계속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을 태워서 구렁이를 보내는 것이죠. 무속신앙, 샤머니즘, 모성애와 가족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던 구렁이가 움직여 돌아가고요. 민족의 근간에 깔려있는 무속신앙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그 가족의 갈등, 그 갈등의 해소,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민족 간이 아니라 민족의 갈등, 그리고 그 해소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능길 장마,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 그리고 태평천하, 메밀꽃 필 무렵 해서 작품, 긴 작품들 많이 우리 보셨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설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해드렸던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